미국 워싱턴 국무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펜타곤, 백악관, 그리고 모든 싱크탱크들이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워요. 드디어 찾았어요. 진정한 동맹의 해답을 말이에요. 100년 전통 패권주의를 버리고 한국식 상생 외교를 선택하는 미국 정책 결정자들. 미국 언론들이 연일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외교법이 한국 모델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 요구에도 소용없었습니다. 마크 톰슨이 만들어낸 파트너십이 간편하고 효과도 전통 방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노벨 평화상 후보에 3회 연속 추천된 한미 공동방 위산업 협력이 단숨에 뒤바꾼 세계. 외교계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참혹하고 충격적인 시작이 공개됩니다. 급하게 울리는 휴대폰 알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클라크 차관보에게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그 내용을 본 순간 저는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 정부 강경 대응, 100억 달러 거부, 지금 당장 와서 수습해. 창밖을 보니 서울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29년 동안 믿어왔던 미국 우월주의의 세계가 곧 나를 다시 집어삼킬 거라는 생각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날이 제 편견의 끝이자 놀랍게도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부터 트럼프의 100억 달러 요구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가 한국의 자존심과 지혜로 기적같이 진정한 동맹을 완성한 미국 외교관 마크 톰슨의 놀라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에서 동아시아 담당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마크 톰슨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저 미국이 도움을 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오신 후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시아는 복잡하고 믿기 어려운 곳이라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상의 한 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 정도였습니다. 올여름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의 부임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이것이 제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신 직후였거든요.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 방위비 분담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며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대통령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그렇게 많은 군인을 파견해서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그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공항 자체가 워낙 현대적이고 깔끔해서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훌륭하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곧바로 현실적인 업무에 집중해야 했어요. 용산구에 마련된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죠. 용산은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라 그런지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분이 최할아버지였어요. 78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곱고 눈빛이 또렷한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제가 미국 대사관에서 일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날 저녁 아파트 옥상에서 우연히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계셨거든요. 저도 옆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물어보셨습니다. 젊은이, 미군이 여기 있는 게 누구를 위한 건지 아나? 저는 당연히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럴까? 나는 잘 모르겠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깊은 의미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업무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상사인 데이비드 클라크 차관보로부터 명확한 지시를 받았어요.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크, 트럼프 대통령 말씀이 맞다. 한국은 머니머신이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서열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동맹국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의 베트남 전쟁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20대 초반에 베트남에 파병되셨다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항상 아시아 지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시아인들은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속마음을 알 수 없다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 역시 무의식 중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산 기지 근처를 산책하면서 주한미군들의 일상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젊은 병사들이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명령을 받아 파견된 것이고 자신들의 존재가 한국에 어떤 의미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듯했어요. 첫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했고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부지런해 보였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워싱턴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고 사람들의 패션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기존의 프레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발전한 나라이고 따라서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말이죠. 최할아버지와 몇 번 더 마주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마치 제 내면의 편견을 모두 읽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묘하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는데 이번엔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젊은이, 한국 음식은 먹어봤나? 저는 아직 한식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럼 제대로 된 한국을 모르는 거야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 담긴 의미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니 할아버지는 이미 제가 겪게 될 변화를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부임 첫 주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곧 시작될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100억 달러라는 숫자가 큰 것은 맞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했거든요. 무엇보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한국 측이 처음에는 저항하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첫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한국 외교부 회의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한국 측 대표로는 김선우 북미과 과장과 박민재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나왔습니다. 김선우는 32살의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고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차림에서 프로페셔널한 기운이 물씬 풍겼습니다. 박민재는 35살의 남성으로 군인 출신인지 자세가 반듯하고 말투가 직설적이었어요. 처음 악수를 나눌 때부터 그의 악력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지만 때때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클라크 차관보의 지시에 따라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신 방위비 분담금 조정에 관한 논의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 적은 금액을 지불해왔어요.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할 때 연간 100억 달러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재가 즉시 반박했어요. 잠깐만요, 마크 씨. 주한미군이 몇 명인지는 알고 오셨나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대략적인 숫자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수치를 묻는 것 같았거든요. 약 4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박민재가 28,500명입니다. 4만 5천 명도 아니고요. 정확한 숫자도 모르면서 100억 달러 협상하러 오셨나요? 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김선우가 차분하게 개입했어요. 박 과장님,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마크 씨, 작년에만 우리나라가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192억 원입니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약 11억 달러에 해당해요.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팩트체크라도 하고 오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비판의 날카로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저도 정확한 수치를 다 파악하고 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워싱턴에서 받은 브리핑은 주로 정치적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라고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박민재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안보 서비스요? 주한미군이 정말 한국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민재의 질문은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날아왔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견제, 일본과의 연계, 동남아시아로의 전력 투사.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국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나요? 김선우가 자료를 꺼내며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주한미군은 오로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만 늘리자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워싱턴에서는 항상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관점에서만 접근했는데 한국 측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면 이라고 말하려던 저를 김선우가 정중하게 제지했어요. 북한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마크 씨도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타이완 해협 유사시 미군의 대응 계획에서도 한국 기지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김선우가 지적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협상 논리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한 후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상호 이익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받는 안보 혜택의 규모를 생각하면 박민재가 벌떡 일어서며 강하게 반박했어요. 혜택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혜택만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만 해도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해요. 게다가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미군의 작전 능력도 향상되고 있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워싱턴에서는 한국 측이 처음에는 저항하겠지만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한 한국 외교관들은 예상보다 훨씬 준비가 철저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김선우가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크 씨, 우리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무조건 굴복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클라크 차관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 한국인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고 들었는데 저는 급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상보다 까다롭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자 즉시 답장이 왔어요. 그럼 더 강하게 압박해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서열을 정리해야 한다. 저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네요.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전략적 재배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박민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러시죠. 떠나실 거면 떠나세요. 우리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선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무력으로 협상 테이블을 흔드는 것은 진정한 동맹국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첫 협상은 결국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에 직면한 채로 대사관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최할아버지를 다시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제 표정을 보더니 오늘 하루 힘들었나 보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업무가 생각보다 복잡해서요라고 대답했죠. 그날 밤 혼자 아파트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의 논리와 자료 준비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고 무엇보다 그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틀 후 두 번째 협상이 시작됐을 때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갔습니다. 클라크 차관보가 직접 보내준 브리핑 자료에는 100억 달러 요구의 근거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측의 분위기가 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선우와 박민재 외에 몇 명의 관계자들이 더 참석해 있었고 그들 앞에는 두꺼운 자료집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김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크 씨, 지난번 회의 이후 저희도 좀 더 자세한 검토를 해봤어요. 100억 달러라는 금액의 산출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주한미군 28,500명의 인건비, 장비 유지비, 작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또한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과 첨단 무기 체계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고요. 박민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 계산에 문제가 있어요. 주한미군 기지 중 가장 크고 좋은 시설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건설된 건데 그건 제외하셨나요? 평택 기지만 해도 건설비가 10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한국 정부 예산이었어요. 저는 그런 세부 사항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선우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의 목록입니다. 토지 임대료 면제, 전기료 할인, 세금 감면, 각종 시설 이용료 할인. 이런 것들의 연간 가치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해요. 그런데 이런 건 왜 계산에서 빠져 있나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워싱턴에서 받은 브리핑은 주로 미국이 제공하는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한국이 기여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한국의 기여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안보 비용을 고려하면 이라고 말하려던 저를 박민재가 끊었습니다. 안보 비용이요? 그럼 한국이 미국 안보에 기여하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실 건가요? 박민재의 질문이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진행한 아덴만 작전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것도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에 기여한 거 아닌가요? 김선우가 보충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국군들의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달러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국이 일방적으로 혜택만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들의 논리에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박민재가 꺼낸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크 씨, 혹시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라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전략 지도인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타이완, 필리핀이 한눈에 보이도록 제작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김선우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의 진짜 목적이 한국 방어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중국 견제를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국 기지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것을 협상에서 인정하는 순간 우리 논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해봐도 라고 말하다가 박민재에게 또다시 끊겼어요.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하시려고요? 그럼 독일처럼 미군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일본처럼 미군이 사고를 쳐도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가요? 김선우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미 지위협정상 한국의 주권이 상당 부분 제약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비용 부담만 늘리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회의는 점점 더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었어요. 한국 측의 논리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저는 클라크 차관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한국 측의 준비가 상당히 철저해요. 클라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복잡할 게 뭐가 있어? 간단해. 돈 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떠나든지. 선택은 그들이 하는 거야. 오후 회의에서 저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미국 정부는 다른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박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옵션이요? 위협이네요. 동맹국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김선우도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 명확히 하셨습니다. 떠날 테면 떠나라고요. 무조건 굴복할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극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말을 꺼낸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겠네요. 김선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미국도 잃을 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를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박민재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국도 이미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자주 국방력 강화든 다른 파트너십이든 말이에요. 그날 협상은 완전한 결렬로 끝났습니다. 저는 대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외교관들의 자신감과 준비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보여준 자존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대방이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최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가 제 표정을 보더니 오늘도 힘든 하루였나 보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내 업무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요라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진짜 어려운 건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지.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할아버지가 시간 있을 때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게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예의상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한국 측의 논리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그들의 지적은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임무는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제 직업적 책임이었어요. 사흘이 지난 후 저는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기지 안으로 들어서면서 느낀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규모부터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 같았거든요. 각종 편의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골프장까지 있는 것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군인이었어요. 그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하면서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마크, 이걸 한번 봐보게. 그 지도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반도가 지도의 중앙에 있고 그 주변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타이완, 필리핀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내려다보는 시각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야라고 사령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작전을 계획할 때 사용하는 거지. 한반도에서 보면 모든 게 다르게 보여. 저는 그 지도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확실히 일반적인 지도와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브런슨 사령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야. 타이완 해협에서 뭔가 일이 터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움직여야 하거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외교관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럼 정말로 주한미군의 목적이 한국 방어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사령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한국 방어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우리는 인도 태평양 전체를 바라보고 있거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임무 중 하나라고. 그 순간 저는 한국 측의 주장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지를 둘러보는 동안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병원, 학교, 쇼핑센터, 스포츠 시설.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한 미군 장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서 이만큼 좋은 시설을 갖춘 곳은 없을 거예요. 특히 골프장은 정말 최고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박민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한국 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했던 말이요. 오후에는 기지 내 주택가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군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들은 정말 훌륭했어요. 각각이 독립된 집이었고 정원도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한 미군 부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서 사는 게 정말 좋아요. 미국에서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거든요.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미군에게도 상당한 혜택을 준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단순히 한국을 지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미군 자체에게도 매우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기지를 나서는 길에 브런슨 사령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크,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둬야 할 것 같아. 우리도 여기서 얻는 게 많다는 거야. 이런 완벽한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지가 세계에 몇 개나 되겠어? 대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관점이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상호 이익적인 관계였던 거죠.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와서 최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은 어디 다녀왔나? 라고 물어보셔서 미군 기지를 방문했다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곳이 어떻던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 시설들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갖춰져 있더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럴 거야. 우리나라가 정성껏 만들어준 거니까.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시간이 되시면 예전에 말씀하신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래, 내일 저녁에 옥상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이 제 기존 생각들을 크게 흔들어 놓았거든요. 특히 브런슨 사령관이 보여준 뒤집힌 지도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지도에서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약한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동시에 제 개인적인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약혼녀 사라로부터 연락이 자주 왔거든요. 그녀는 제가 한국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며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했어요. 마크, 한국 같은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워싱턴으로 돌아와. 여기서 더 좋은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사라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마크의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는 변방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고 사람들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며칠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고는 미안하네, 젊은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건강이 더 중요하죠라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병실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18살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았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미군에 대해 가지고 계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미군들도 처음에는 우리를 많이 무시했지. 하지만 함께 싸우면서 점점 달라졌어. 서로를 인간으로 보기 시작한 거야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의 상황과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사라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크, 도대체 언제까지 그곳에 있을 거야? 내가 한국에서 뭘 하든 상관없지만 우리 미래를 생각해봐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사라와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에서 혼자 있으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협상에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워싱턴에서 깜짝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클라크 차관보가 직접 서울로 온다는 것이었어요. 전화로 들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마크,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48시간 내에 결론을 내야 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거든. 클라크가 도착한 다음 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에서도 더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차관까지 나왔거든요. 회의실 분위기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클라크 차관보는 인사말도 간단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48시간 내에 100억 달러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라크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김선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명확히 하셨어요. 떠날 테면 떠나세요. 무조건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이죠. 박민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어요. 클라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말인가요? 그러자 외교부 차관이 나서서 말했어요. 동맹이란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요구와 위협은 진정한 동맹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양측이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아가고 있었거든요. 클라크는 더욱 강경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미국도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군요. 주한미군 철수 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우리도 이미 자주 국방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무장 옵션도 검토 중이고요. 이 말에 클라크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핵무장이라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김선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안보 우산을 걷어간다면 우리도 자구책을 마련해야죠.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처럼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국방부 차관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술력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극도로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클라크는 한국의 핵무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 측은 그럼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한 적 없다며 맞받아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잠깐만요. 라고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건 공정한 협상이 아닙니다. 미국도 한반도 대규모 기지를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엄청나게 큰 이익을 얻고 있어요. 클라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마크,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차관보님, 제가 직접 용산 기지를 둘러봤습니다. 전 세계 미군 기지 중 최고 수준의 시설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한국의 투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게다가 이 기지는 단순히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잖아요. 김선우와 박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중국 견제, 타이완 해협 대응, 동남아시아 전력 투사.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비용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클라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크, 넌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공정함의 편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상호 이익을 인정하는 관계여야 해요. 일방적인 수탈 관계가 아니라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생각을 밝혔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절실한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이고 기술력도 뛰어나요. K-팝, 반도체, 조선업.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분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나라를 여전히 속국처럼 대하려는 것은 시대착 오적입니다. 김선우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재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클라크는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마크, 너는 지금 미국의 국익을 배신하고 있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한국과의 건전한 파트너십이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일방적인 압박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외교부 차관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마크 씨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화의 방식이에요. 국방부 차관도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라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 회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마크, 너는 본국으로 즉시 소환될 것이야. 그리고는 화를 내며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 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진심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김선우가 다가와서 고맙습니다, 마크 씨.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라고 말했어요. 박민재도 이런 미국 외교관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는지 아니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일방적인 관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할아버지를 병문안 갔을 때 할아버지께서 제 표정을 보시고는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나?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야.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한국 전쟁 때 말이야. 나는 한미군 소년을 구한 적이 있어. 그때 그 소년이 나에게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해. 고마워, 친구라고 했거든.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미군은 어떻게 되었나요?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시며 글쎄,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갔겠지. 하지만 그 이후로 미군을 볼 때마다 그 소년이 생각나더라고. 그때는 서로가 진짜 친구였거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사라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크 들었어. 내가 상사와 문제를 일으켰다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빨리 사과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사라의 말에 동조할 수 없었어요. 사라, 미안하지만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어. 그것을 후회하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마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클라크 차관보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대사관 내 그의 임시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클라크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마크, 너는 어제 미국 외교관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될 것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미국의 진정한 국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클라크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내가 감히 국익을 논하다니. 너는 그저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면 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외교관의 역할은 단순히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해라고? 너는 완전히 한국 편이 되어버렸어. 마크, 너는 이미 끝났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선우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마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제안이 있어서요. 저는 클라크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측에서 새로운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클라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안 돼. 너는 더 이상 이 협상에서 배제야.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자격으로라도 만나보겠어요. 어차피 제가 소환될 거라면 그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오후에 김선우와 박민재를 만났을 때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김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크 씨 어제 발언이 우리 정부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외교부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보이셨고요. 박민재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무작정 대결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마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이익을 인정하는 새로운 협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김선우가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방위비 분담금을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미 공동 방위 산업 투자로 전환하는 거예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군사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박민재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결합해서 차세대 스마트 무기를 개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한국도 기술을 얻고 미국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창의적인 접근법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협력은 중국 견제에도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라고 김선우가 덧붙였어요. 단순히 미군이 주둔하는 것보다 한미가 공동으로 개발한 첨단 무기 체계가 있는 것이 더 강력한 억제력이 되겠죠.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네요. 일방적인 의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발전하는 파트너십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도 보였어요. 문제는 워싱턴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겠네요. 박민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설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게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1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김선우도 무엇보다 한국의 자존심도 살리면서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할 수 있고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결단이 섰어요. 좋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이 제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클라크 차관보는 반대하겠지만 더 높은 곳까지 올려보겠어요. 김선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마크 씨 커리어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문제가 된 상태인걸요. 그럼 끝까지 가보는 게 낫죠. 그날 저녁 최할아버지를 다시 병문안했을 때 할아버지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젊으니 얼굴이 밝아졌네.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진짜 친구가 되는 방법이야. 서로 도우면서 함께 발전하는 것 말이지. 그리고는 잠시 멈추시더니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한국 전쟁 때 말이야. 내가 구해준 그 미군 소년이 있잖아. 그 애가 나중에 편지를 보냈거든.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평생 한국을 잊지 않겠다고 했지.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 편지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며 집에 있어. 태어나면 보여줄게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미군 소년이 누구일지 궁금해졌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사라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 정말 미쳤구나. 클라크가 이미 워싱턴에 보고했어. 너 완전히 끝났다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라, 미안하지만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할 거야.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사라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정말 바보구나. 한국 따위 때문에 우리 미래를 망치는 거야? 그 한국 따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사라와 저는 더 이상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사라, 한국은 따위가 아니야.
이곳은 놀라운 나라고 여기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해. 만약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인 것 같아.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워싱턴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클라크의 명령이 아니라 제 자신의 선택으로 말이에요. 김선우와 박민재가 준비해준 새로운 협력 방안을 가지고 워싱턴의 고위층을 직접 설득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여기 사람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특히 최할아버지와의 대화들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제가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선우와 박민재의 전문성과 자신감도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사람들과 대등한 파트너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만난 분이 계신데 한국 전쟁 참전 용사세요. 그분이 미군 한 명을 구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마크,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저는 최할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어요. 18살의 한국 청년이 부상당한 미군을 업고 후송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아버지가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크, 혹시 그분 성함이 최 씨인가? 저는 깜짝 놀라며 맞아요. 최할아버지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의 다음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해주신 분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19살 때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박격포 파편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거든. 그때 한국 군인 한 분이 나를 업고 후송해 주셨어. 그분 덕분에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아시아에 대한 트라우마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베트남에서 생긴 거야, 마크.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거든.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특히 나를 구해준 그 청년은 평생 잊을 수 없지. 그런데 나중에 베트남에서 겪은 일들이 너무 끔찍해서 그 기억들이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들까지 덮어버린 거야. 저는 아버지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의 근원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그럼 할아버지께 편지를 보내신 적이 있나요? 아버지가 그럼 물론이지. 몇 번 편지를 주고받았어.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다니 정말 반갑네라고 하셨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해서 국무부 건물에 들어서니 여러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클라크의 보고 때문에 제가 문제인물로 찍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더 높은 곳까지 가서라도 새로운 협력 방안을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존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과 면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존스는 50대 후반의 베테랑 외교관으로 클라크보다는 훨씬 열린 사고를 가진 분이었어요. 마크, 클라크로부터 들었네. 한국에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다고.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차관님, 저는 미국의 진정한 국익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단순한 상하 관계로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김선우와 박민재가 제안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존스가 관심을 보이며 들어주었어요. 한미 공동 방위 산업 투자라. 흥미로운 아이디어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조선, 철강 기술과 미국의 군사 기술을 결합해서 차세대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로 초정밀 유도 시스템을 만들고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로 차세대 군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도 첨단 기술을 얻고 미국도 비용을 절약하면서 더 우수한 무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견제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겠군. 단순히 미군이 주둔하는 것보다 한미가 공동 개발한 첨단 무기 체계가 있는 것이 더 강력한 억제력이 될 거야. 저는 그의 반응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덧붙였어요. 일본도 이런 협력 체계에 참여하고 싶어 할 테고 결국 한미일 삼각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존스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문제야. 대통령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원하거든. 저는 이 부분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단계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우선 100억 달러의 절반인 50억 달러를 공동 투자 형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반도체 기반 스마트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과가 나오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구체적인 성과를 볼 수 있고 한국도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어요. 존스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습이었어요. 흥미로운 제안이야. 하지만 클라크가 강하게 반대할 텐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차관님, 클라크의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당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김선우로부터였습니다. 마크 씨, 한국 언론에서 당신의 용기 있는 발언이 크게 보도되고 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존스에게 보여주니 그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정성을 알아봐요. 일방적인 압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면 그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국무장관에게 이 제안을 전달해보지. 하지만 확신은 못해. 워싱턴의 분위기가 상당히 강경하거든. 저는 기회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만나서 최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오래된 편지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쓴 한글 편지와 아버지가 보낸 영어 편지들이 그들의 우정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도 이제 이해해요.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마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나도 그것을 잊고 살았지만 내가 다시 깨우쳐줬구나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국무장관이 새로운 협력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스 부차관이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마크 장관이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한다. 내 제안을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군. 하지만 동시에 클라크로부터는 강한 압박이 들어왔어요. 마크, 너는 이미 선을 넘었어. 더 이상 설치지 마라.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특히 최할아버지의 지혜와 김선우, 박민재의 전문성이 저를 변화시켰거든요. 그날 밤 서울에서 온 소식이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협력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호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하면 한미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지만 실패하면 제 커리어는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정성의 가치를 믿고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했거든요. 국무장관과의 면담은 일주일 후에 성사됐습니다. 로버트 헤일 국무장관은 60대 초반의 노련한 정치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면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장관이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마크 클라크로부터 들었네. 한국에서 상당히 독특한 경험을 했다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미국의 장기적 국익을 위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준비한 모든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1950, 50년대의 한국이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기술적으로도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예요. 장관이 관심을 보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나? 저는 김선우와 박민재가 제안한 공동투자 방안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단순히 방위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미가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겁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군사 기술을 결합하면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반도체 기술로 인공지능 기반 자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로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억 달러보다 훨씬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헤일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야. 하지만 대통령을 설득하려면 더 구체적인 성과 지표가 필요해. 저는 이미 준비된 답을 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삼성과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술을 일본, 타이완, 필리핀에도 수출할 수 있어서 경제적 이익도 엄청날 거예요. 장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보자라고 말했다고 해요. 역시 트럼프다운 반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임무를 가지고 말이에요. 새로운 한미 공동 방위 산업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특별협상단의 일원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클라크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대신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새로운 팀이 구성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선우와 박민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김선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마크 씨, 정말 해내셨네요. 믿을 수 없어요. 박민재도 이제야 진짜 동맹다운 협상을 할 수 있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병원이었어요. 최할아버지께서 거의 완쾌되어 퇴원을 앞두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께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고 편지를 드렸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세상이 좁구나. 그때 그 소년이 내 아버지였다니. 할아버지가 오래된 상자에서 아버지의 편지들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 편지들을 보면서 미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 저는 그 편지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월을 뛰어넘은 진정한 우정이 거기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로 한국과 미국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했을 때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내가 만들어낸 기적이야.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지. 새로운 협상이 시작됐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협상이었어요. 100억 달러 요구는 50억 달러의 공동 투자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50억 달러 상당의 가치는 한국의 기술 기여로 상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정말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이 결정되었어요.
삼성과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하고 여기에 한국의 한화 시스템과 미국의 레이시온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이글 아이로 정해졌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차세대 스텔스 호위함 건조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결합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 배들은 한국 해군과 미국 해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개발이 포함되었어요.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공지능 기술과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협정 체결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동시에 서명하는 모습은 한미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상징하는 장면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야 진정한 동맹다운 협력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함께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 중국을 이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체결식 후 열린 기념 만찬에서 최할아버지도 특별히 초대받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됐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김선우가 저에게 다가와서 마크 씨 덕분에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어요 라고 했고, 박민재도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서 사라로부터 마지막 전화를 받았어요. 마크, 뉴스에서 봤어. 내가 성공했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미 끝났어.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했거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라, 행복하길 바라. 나도 내 길을 가겠어.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흐르고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이 도시가 이제는 정말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결정했어요.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제 새로운 임무가 되었거든요.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글 아이 시스템의 시제품이 완성되어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이었어요.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보다 3배 정확하고 2배 빠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것이야말로 아메리카 퍼스트와 코리아 퍼스트가 만나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라고 자랑했어요. 한국 언론들도 이 성과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델 대등한 파트너십의 결실이라는 제목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진정한 동맹이 되었다는 자긍심이 대단했거든요. 저도 변화했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김치와 불고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 영화와 음악도 즐겨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정과 끈기, 그리고 자존심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최할아버지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바둑을 두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으니 진짜 한국 사람이 다 됐네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껴요. 김선우와는 업무적 파트너를 넘어서 좋은 친구가 되었고, 박민재와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다니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적인 만남도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이소영이라는 분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소영은 외교부에서 일하는 통역관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새로운 협력 협정의 첫 번째 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유창한 한국어로 연설을 했어요. 한미동맹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일방적인 보호와 의존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상생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을 때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최할아버지도 앞자리에 앉아서 환한 미소를 지어주고 계셨고
김선우와 박민재도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이도 뒤에서 손가락 하트를 보내주며 응원해 주었어요. 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마크 씨,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는데 가장 큰 변화의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진정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을 만났을 때 저도 진정성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할아버지 댁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김치찌개를 먹으며 모든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와의 편지를 다시 꺼내 보여주시며 이제 정말로 친구들의 모임이구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동맹이란 힘의 논리가 아니라 마음의 논리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편견 대신 열린 마음을, 일방적 사고 대신 상호적 사고를,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의 힘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파트너십이라고 말이에요.